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출판으로 수필을 쓰고 있는 이학준입니다. 고향은 경주고요. 대학교는 부산에서 마쳤는데, 아무튼 대학교를 마칠 즈음 글을 제대로 쓰려면 서울을 가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서울에 왔고요. 근데 글은 쓰고 있는데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계속 전전긍긍 하다가 내가 직접 인수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걸 우연찮게 알게 돼서 네, 가지고 있는 글들을 모아서 네, 처음에는 책의 형태가 아니라 중철 인쇄소에서 가서 찍은 말 그대로 중철 제본의 형태로 얇게 만들었었고요. 그거를 소개받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다시 서점을 포함해서 몇몇 곳에 읽고 시켰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게 괜찮다 기자. 네. 지금 제가 들고 온 거는 그때 중철 제본의 괜찮다 그자는 아니고요. 그나마 책의 형태를 갖춘 괜찮다 그자인데요. 제가 처음 독립출판에 발을 들여놓았던 그 중철 제본 형태의 괜찮다 그자를 보신 디자이너분이 도와주겠다라고 선뜻 다가와 주셔서 책의 형태를 갖춘 말 그대로 디자이너의 손 더해진 괜찮다 그자가 된 거죠. 제가 써놓은 글들을 대학교 때부터 써놓은 글들을 다 모아봤는데 제가 처음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좀 털어놓고 싶어서 제 안에 있는 주로 말로는 주변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도 차마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글로써 털어놓고 싶어서 글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거나 슬프거나 한 감정들을 담은 내용들이 많고요. 물론 이렇게 글로 쓰고 나서는 그런 감정들이 마치 그 전까지는 왜 부끄러워했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글이라는 이 도구에 감사함을 갖고 있고요. 그 감사함이 지금까지 계속 글을 쓰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주는 것 같아요. 주로 담고 있는 내용이 이전까지는 제가 부끄럽고 슬퍼했고 뭔가는 아쉬워했던 그런 이야기, 스스로 아쉬워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스스로 꽁꽁 싸매고 감추고 있었던 비밀로 했던 그런 저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쓰고 나니까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졌고 그래서 괜찮다. 그자는 왜 그자냐면요. 그자는 제가 이렇게 제 비밀들을 풀어놨는데 그리고 나서 풀어놓고 보니 괜찮아졌는데 독자 여러분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자는 경상도 사투리로 그렇지 않니 하고 있는 그자가 되는 거죠. 한번 네. 그래서 괜찮다 그자. 네, 그렇게 디자이너의 손을 빌려서 첫 번째 독립출판 책이 나왔고요. 괜찮다 그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조금 더 중철 제본 형태의 괜찮다 그자일 때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책방에 입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입고를 통해서 별빛들이라는 출판사와 연이 닿았고, 그 출판사 대표님과 저와 같이 편집해서 낸 책이 그 시절 나는 강부였다 해요. 그 표지가 굉장히 더럽죠.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은
이세부는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판본의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그걸 구할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초판본 그 시절 나는 강물이었다는 이 한 권뿐이라 더럽지만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표지에 보면 이렇게 흰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건 강물을 뜻하는 디자인이라고 디자이너한테 들었습니다. 그 동료 출판물이었던 괜찮다 그자에 있는 글 대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괜찮다 그자에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별도의 책이라고 소개는 하지만 괜찮다 그자를 따로 이 책을 사시면 이 책은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 책은 절판됐고요. 예. 그 시절 나는 강물이었다는요. 그 시절 나는 강물이었다는 제 대학교 때부터 쭉 써온 글들 괜찮다 그자에 더해서 제가 서울에 올라온 뒤의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는 거죠. 낯선 서울 환경을 몸소 겪으면서 조금 더 활발하게 글을 쓰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제가 아마 담겨 있을 거예요. 이 책에도 보면 막 서울에 와서 낯선 환경에 처해 있는 저도 들어가 있지만 제가 중간에 한번 서울 살이가 힘들어서 경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쓴 글도 물론 지금 다시 올라왔지만 그때 쓴 글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지방에 있는 나나 서울에 있는 나나 글을 쓰는 건 똑같은데 서울은 너무 각박해. 각박하다기보다는 일단은 저로서는 다른 환경이니까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내려갔죠. 지방이지만 훨씬 더 익숙하고 편안하고 여기서 글을 쓰면 되지. 가족들 곁에서 밥벌이 잠시 내려놓고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글을 썼으니까 서울에서.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일단 교류할 수 있는 글에 대해 오롯이 글을 갖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적었고요. 예를 들면 동료 작가라든지 지금 저를 대면하고 있는 다시 서점 대표님이라든지 없고, 그리고 고향 경주라고 했잖아요. 경주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경주에 내려가서 이제 서울로부터 도망쳐서 경주에서 썼던 글들은 대부분 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저한테만 갇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도 올리고 몇몇 지인들한테 내 글을 사랑해주는 몇몇 지인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지인한테 들은 말이 기억나요. 왜 그렇게 변했냐고 글이 갑자기. 근데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별빛들 대표님과 같이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글이 쉽게 저 말고는 잘 읽히지 않는 글이라는 거를 뒤늦게 깨달은 거죠. 왜 그럴까? 그때는 너무 저한테 경주라는 매일 산을 보고 강을 보고 들을 보고 매일 걷기만 하고 그러니까 나와 대화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만큼 나한테만 점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타자와 얘기할 네. 그 시간이 줄어든 네, 문체가 조금씩 다르고요. 조금 더 어려운 말투로 글을 쓰고 그렇지만 저는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일반 독자분들이 읽었을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한테 빠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글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예. 다시 서울에 와서 깨달은 거죠.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때 나처럼 계속 순수함을 읽고 싶지 않아서 비록 뭐 강물이었다 과거형이지만 계속 강물이고 싶어서 그때 또 한 번의 고비를 겪었죠.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래서 근데 원고는 써놨잖아요. 1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낸 책. 독립출판 해본 경험도 괜찮다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독립출판. 책으로는 세 번째 책이지만 두 번째 독립출판 동이 들 때까지. 이번에 좀 표지를 좀 밝게 가자. 그래서 좀 밝게 좀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도 놓고 해서 나왔습니다. 동이 들 때까지. 동이 들 때까지라는 제목은 말 그대로 나도 좀 작가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는 그런 동이 트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 1년이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원고를 모았던 1년이 항상 새벽까지 글을 썼는데 동이 트는 걸 보고 잠들곤 했는데 예, 그때 환경과도 그 새벽에 동이 트는 걸 보기 전까지 그때 참 글이 잘 쓰였어요. 그렇게 쓰인 글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가로서 발버둥친 작가로서의 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작가로서의 고민들. 그래서 많은 공감을 못 샀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디자이님이 청춘문고 시리즈로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주셔서 마음에 드는 글만 그나마 그나마 좀 작가로서의 제가 덜 들어가 있는 글들만 뽑아서 이제 얇게 청춘문고 시리즈 중 27번째 책 동이 들 때까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책은 그리고 제 절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웜 그레이 앤 블루에서 나온 책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저도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우울했어요.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고 그런데도 불행하진 않았어요. 그때부터 뭔가 내가 집돌이인가? 집순이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MBTI가 E인데 잘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을 해봤고요. 그때 처음. 이번에는 좀 뭔가 지금까지 책들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썼어요, 말 그대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이번에는 물론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적되 한번 책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정한 다음에 글을 써보자. 막 이렇게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성격성 절대 못 세우죠. 이제 MBTI에서 마지막 P거든요. P는 기분파. 절대 이렇게 J들처럼 암단에 계획을 못 세워요. 제가 ENFP인데 기분파예요, 말 그대로. 근데 P라서 계획을 못 세우는데 그래도 한 줄의 계획은 세우고 들어가자. 그래서 이번에는 곰곰이 생각해봤죠. 어떤 계획을 세울까? 그동안 살아왔던 제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니 여러 도시를 떠돌듯이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내가 굉장히 낭만적인 떠돌이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제 떠도는 제 삶에 대해서 써보자. 그래서 큰 단락을 도시별로 나눴죠. 나눴는데 그래서 나는 굉장히 낭만적인 떠돌이 혹은
그걸 뭐라 하죠? 보헤미안? 그런 이 책을 다 쓰고 나면 그런 내가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남겠지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알고 보니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점점 느낀 바는 나는 굉장히 한 곳 한 곳을 도망치듯이 살아왔더라고요. 글을 쓰면 쓸수록 내가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도 떠돌이 보헤미안이 아니라 뭔가 도망치는 삶에 대한 그런 하나의 주제가 생겨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에 대해 쓰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책 표지에 보면 부제가 내가 도시를 옮기며 살아야 했던 까닭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책 뒤에는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경주에서 태어나서 전 고등학교부터 실제로 도망쳐서 포항으로 갔고, 포항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로 왔다가, 서울에서 다시 경주로 갔다가, 경주에서 서울로 왔다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살고 있는데, 어디가 내 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또 한 독자분은 어떤 인스타그램에 어떤 피드를 남겨주셨냐면, 제 책을 태그해서 이 책이 뭐 작가 스스로는 본인이 어느 도시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치듯이 살아왔다라고 작가 스스로는 얘기하지만, 독자인 본인이 읽었을 때는 작가 스스로가 한 집단에 계속 소속되려고, 한 곳에 소속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야기처럼 읽혔다 라고 반대로 해석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단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그 집단에 계속 포함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야기처럼 읽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읽고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뭔가 동전의 양면 같은데, 그분 광호형이었어요. 무제. 바깥과 마주보고 앉으신 사장님께서 비 오는데요 하신다. 나도 오른쪽으로 고개가 돌아갔다. 바깥 도로만 봐선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이 오름 숲에서 새 한 마리 퍼뜩 난다. 또 퍼뜩 사라진다. 진짜네요. 새는 더 조밀한 숲을 찾아갔을 거다. 나도 우산을 집에서 챙겨왔다. 사장님과는 앉아서 주로 경주에 대해 얘기하는데, 나는 다음 할 말이 안 떠올라 지금은 괜히 바깥을 본다. 갑자기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 손등에 닿는다. 아 차가. 속으로만 그랬다. 손님 없는 갤러리의 정적을 아 차고로 깨트릴 순 없었다. 그런데 컵 한 방울이 이렇게나 찬데 말이다. 새는 빽빽한 숲이 어디 빗물 안 새랴. 사장님이 들려주시는 경주 얘기를 또 들으면서 정적이 깨졌는데도 컵 손잡이 쥔 자세 그대로는 안 바꾼다. 나는 이따가 바지에 쓱 닦으면 그만인 이 물기 때문에 새는 숲을 찾아다녀야 한다.
서울살이가 각박해서 올 때 잠시 내려갔댔잖아요, 경주. 그때 제 유일한 친구가 경주에 있는 작은 갤러리 사장님이었는데, 말 그대로 오릉 옆에 있는 오릉 아시죠? 오릉 신라시대 초기에 총 5명의 왕과 왕비의 무덤 오릉이라고 하는데, 저 역사학과 출신이라서 지식을 뽐내고 싶네요. 그래서 아무튼 오릉 옆에 있는 갤러리 사장님인데, 같이 앉아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되게 큰 낙이었어요. 비가 내리길래 비 오는 날 커피를 마시면서 물방울이 손끝에 한 방울 딱 닿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새가 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물방울에 컵 표면에 물방울이 손등에 닿자 그냥 쓱 닦으면 되는데도 이 물기에 대해서 잠깐 동안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나는 이따가 바지에 쓱 닦으면 그만인 이 물기 때문에 새는 숲을 찾아다녀야 한다. 내 손등에 닿은 건 제 컵 표면에 맺혀있던 물방울이었는데, 이 물방울이 손등에 닿는 순간 조금 전에 비가 와서 날았던 새에 대한 걱정이 들더라고요. 나는 쓱 닦으면 그만인 이 물기 때문에 새는 이제 몸을 숨길 숲을 또 찾아다니겠구나 하는 그런 한량 같은 걱정을 떨어봅니다. 제목 가을. 모든 것들처럼 나뭇잎이 떨어지는 계절이다. 여름 내내 보면서 위안 삼았던 난데 저토록 갈색이 가볍고 약한 존재들이었다. 바람은 우리가 미안해할 것 있느냐며 분다. 한 입씩 다 떨어지고 어느 날 내가 나무로부터 아버지의 다리를 본다면 그땐 겨울이겠지. 나는 이번 추석에도 아버지의 다리를 보았다. 보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유 같은 건 하나도 없다. 다만 이제 털이 거의 다 빠지셨고 그걸 아버지 스스로도 무덤덤해 안다는 사실이다. 몇 년 정도는 아버지께 죄송스러웠다. 어쩌다가 둘 다 반바지를 입고 나타나면 엄마는 안 해도 될 비교를 꼭 하고 넘어갔다. 우리 아들 다리 좀 보라며. 그리고 당신 다리도 좀 보라며. 내가 털이 많으니까 더 건강해 보이고 좋다 했다. 내 다리가 별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풀어 그러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표정은 머쓱했고 자꾸만 빠진다 하는 혼잣말은 작고 가늘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다행히 키가 커졌지만 중학생 때 나는 교복을 입힌 초등학생과 다름없었다. 어느 순간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가는 일이 부끄러워졌다. 꼼꼼히 살펴보아도 아직 나는 털이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꼬박꼬박 목욕탕을 따라다녔던 까닭은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말 한마디 않고 내 등을 밀어주셨다. 부끄러움에 자꾸 몸이 움츠러들어서 똑바로 되라고 아버지께 등을 한 대 얻어맞았던 기억이 난다. 나도 말 한마디 않고 아버지의 등을 밀어줄 때 그 넓고 단단한 등이 내심 부러웠었다. 막 떨어뜨린 잎사귀를 찾다가 보니 겨울이고 마지막 잎이 떨어진 게 바로 어제 같은데 하다가 봄이 와서 나무는 다시 물들 것이다. 또 중학생처럼 기뻐할 수 있다. 슬픈 것은 요즘 따라 아버지가 안 무섭고
그런 아버지의 다리엔 털이 안 난다는 것이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다리털이 다 빠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쓴 글입니다. 나무는 저렇게 일단 낙엽이 떨어진 나무를 보면 일단 쓸쓸하죠. 적적하죠. 이제 잎이 만개한 나무를 보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나무는 내년이면 또 물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 아버지의 다리는 이제 다리털이 다 빠지신 아버지의 다리는 그렇지 않다. 오르막길 잎새. 아직은 백팩이 어울리는 한 남학생. 이번 달에 대출 받으려고 오르막길 잎새에 있는 가로등이었다. 후줄근하게 입고 산책을 나선 나는 가로등 밑이 남학생들이라 조금은 안심했다. 내가 가까워오자 다른 남학생이 방금 뿜어낸 담배 연기를 휘휘 없애면서 나는 대출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림자가 생길 정도로 한숨을 푹 내쉰다. 큰돈 나갔을 때 떠올려 봐도 나는 없는 액수들을 말로 주고받는다. 겁이 나서 도망치듯 가로등 불빛에 오르막길을 오른다. 복잡한 대출 관련 용어가 계속 들려온다. 자기들 얘기에 비하면 내 오르막은 수월하다며 내가 오르막길을 다 벗어날 때까지 대출 얘기는 계속 들렸다. 와우산 공원을 산책하고 오르막길을 다시 내려온다. 학생들이 있던 잎새의 가로등엔 불빛들만 남아 허전해 보였다. 가까이 쓰레기 수거차다. 나와 마주치자 자기가 먼저 피해갈 것처럼 하더니 한 곳에서 서는데 4, 5층 원룸에서 안이도 나왔다. 매달렸던 2명이 내려 살찐 종량제 봉투들을 씹는다. 아까 남학생들이 내놓았는지도 모른다. 무서운 액수로 대출을 받아 편의점 낼 땐 푼돈. 뭘 먹은 것 같았으나 오르막길 잎새에선 대출 걱정만 했으니 정작 살이 찐 건 저기 실린 종량제 봉투들이다. 이거는 이제 항상 이렇게 밤이나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글을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글이 안 써지면 산책을 하곤 했는데 홍대에 살 때니까 바로 이제 뒤에 바로 뒤에 와우산 공원이 있었어요. 그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곤 했어요. 글이 잘 안 써질 때. 그때 이제 남학생들이 이제 오르막길 잎새는 말 그대로 이제 들어가는 초입 부분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고요. 순 우리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뜻이고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대출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을 듣고 저는 이제 제 임무인 그냥 산책을 하고 내려오는데 쓰레기 수거차를 만납니다. 쓰레기 수거차를 만나는데 홍대가 또 유명하잖아요. 쓰레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살찐 종량제 봉투들을 보면서 학생들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렇게 무서운 액수로 대출을 받은 그 학생들이 살고 있는 홍대지만 살이 오른 건 저 쓰레기들로 가득 찬 종량제 봉투들이구나. 학생들은 대출 걱정, 살이 찐 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 둘에 대해서 대조적인 시선으로 관망을 한 그 무서운 액수로 대출을 받아 편의점 낼 때는 푼돈, 뭘 먹은 것 같았으나 오르막길 입스에선 대출 걱정만 했으니 정작 살이 찐 건 저기 실린 종량제 봉투들이다 라고 끝납니다. 그런 글이었고요. 우리 누나. 새벽에 진작 나선다고 칭찬해줄 필요 없다. 일찍부터 서울역인 건 마음이 급해서가 아니라 KTX 할인을 더 해주었기 때문이다. 예정일대로라면 오늘 낳는다네. 그러나 자세한 걱정도 없는 건 나는 누나의 배가 얼마나 불렀는지도 모르고 일단 가기 때문이다. 누나가 소파에 앉아있다. 소파가 아래로 푹 꺼졌고 누나의 배는 오면서 봤던 경주의 봉분 같았다. 원래 사내처럼 무뚝뚝한 누나는 왔나? 하는 말만으로 나를 반긴다. 그러나 스스로 허리를 받친 한쪽 손에선 원래처럼 널널한 기운은 아님을 느낀 거야. 우와, 배 나온 거 봐라. 나는 중간에 친척 결혼식도 한번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웃음기 섞어 몰라도 괜찮다. 누나도 그런 똑같은 웃음으로 받아줬다. 그러곤 스스로 유머처럼 나올 생각을 안 한다 하는데 이 동생이 와 있는 동안 반드시 나가달라 말해도 될는지 나는 드디어 좀 복잡해졌다. 병원에서도 오늘을 넘길 거라 했단다. 매형은 출근을 하셨고 누나는 자기 마음대로 나하고 커피숍에 갈 거란다. 나는 피곤했지만 누나가 혼자 봉분 꼭대기에 올라선 듯 기분일까봐 날씨 좋다는 핑계로 그래 가자고 한다. 그런데 해도 되는지 운전을 막 하고 커피숍에선 자기 배부른 건 모르고 자리가 좁다고 양옆을 억수로 탓하는 우리 누나 맞네. 그래도 오늘이 예정일인데 나라도 달리 조심해야지. 내가 도착한 토요일도 일요일도 누나는 코앞인 친정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그 모습이나 실컷 본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므로 월요일엔 서울로 떠나려 한다. 예정일대로 안 낳는다고 누나를 구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오전 일찍 매형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 누나랑 같이 병원인데 나와보자 했다는 것이다. 빨리 다른 친구한테 연락해서 아르바이트 날짜를 바꾸고 부모님과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만난 누나는 초록색 천으로 얼굴 아래쪽이 덮인 채 누워있었다. 나와도 눈을 맞췄다. 불안해하는 누나를 이번에도 우리 누나 맞다 하면서 믿어줄 수는 없었다. 다음날 새벽까지 진통이 계속되다 웃으면서 이제 들어가도 된다 하는 간호사의 말에 역시 우리 딸이다. 아들이 못 갖춘 단단함이 있어 항상 누나이고 보는 아빠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누나를 잠시라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누나가 걱정스럽다. 아기 울음소리. 침대에 누운 누나 손을 매형이 잡아주었고 나는 침대 멀찌감치해서 우리 누나 했다. 나는 화요일 아침 신경주역에 서서 KTX를 기다린다. 급하게 시간을 변경한 거라 할인도 못 받았다. 열차 기다리는 플랫폼이 뻥 뚫린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가까이에선 제법 곡선을 그리다가 열차에 올라타서는
멀리의 산 곡선이 점점 낮아졌다. 이제 배가 낮아진 누나야말로 다음엔 조카와 함께겠다. 문장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내용은 가볍습니다. 우리 누나 첫 번째 아기 낳은 내용이에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5살, 시간 많이 지났는데. 5살, 4살, 5살. 네, 내가 19년 4살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얼마나 밉던지. 플랫폼이 뻥 뚫린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가까이에선 제법 곡선을 그리다가 열차에 올라타서는 멀리의 산 곡선이 점점 낮아졌다. 이제 배가 낮아진 누나야말로 조카와 함께겠다. 이런 비유는 왜 했을까요? 경주 뙤약볕에서 일하는 농부와 그가 주인인 마지기에 노는 서로를 헤아릴 줄 안다. 그 모습을 빨리 지나치지 않고 다들 멀찌감치 쳐다본다. 나도 그렇게 쳐다보기만을 하고 싶은데 자꾸 논 주변에 위치한 우리 집이 보이는 것 같아 잘 안 된다. 가끔 전부 논밭인 곳으로 오해를 산다. 경주도 아파트 건물이 파다하게 널린 도시인데 말이다. 중학교 수업을 다 마치면 친구들 대부분이 아파트로 향하거나 아님 아파트 근처에 위치한 보습학원으로 간다. 그런 친구들을 배웅하듯 떠나보내고 나는 혼자서 걷는다. 걸어서 아빠의 방앗간으로 들어선다. 각자 일과를 마치고 모인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를 여기에서 해결한다. 아빠가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만든 방 한 칸엔 싱크대, 냉장고, TV가 다 들어있다. 나는 이 공간이 무척이나 마음에 안 든다. 인기척을 생략하고 들어온 손님이면 우리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된장국을 떠먹는 장면을 낱낱이 목격할 수 있다. 아빠가 장사를 끝내고 방앗간 문을 닫을 동안 누나와 나는 먼저 차에 올라타 있는다. 핸드폰을 사달라는 조건을 건 뒤 반장이 된 누나는 혼자 핸드폰을 갖고 논다. 엄마의 구형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나. 경아, 준아, 너희는 아빠가 방앗간 하는 게 부끄럽나? 까만 정적을 몰고 가던 도로 위였다. 엄마는 그 질문을 하면서 조수석을 돌아 누나나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빠도 가만히 운전만을 했다. 난 안 부끄러운데 안 부끄러우니까 친구도 막 데려오지. 준이는 안 부끄럽다는 게 반 이상 사실일 누나. 나도 따라서 그래야만 했다. 나도. 그러나 엄마가 인정할 수 없는 자그마한 목소리였다. 차창에 논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집에 가까워온다. 아파트도 학원도 없는 동네. 정적뿐인 창밖은 차 안에서 내가 삼키는 중인 죄책감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가족들 눈치를 보면서 차에서 내렸다. 농부의 마음을 자기가 헤아렸듯 내 마음도 헤아려 주겠다 하는 논. 나는 그런 성의를 무시하고야 만다. 나에게 논이란 내 친구들처럼 그냥 멀찌감치 구경만 하고 마는 것이면 좋겠다. 예, 이번 책은 적어도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뉘는데 한 단락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져요. 그래서 다른 책에 비해서 한 편 한 편이 절단되어 있기보다는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글만 읽었을 때는 얘가 무슨 말을 하나 싶은데 이제 도시들을 도망치듯 살아왔다라고 했잖아요. 경주를 떠나게 된 중학교를 경주에서 다니고 경주를 떠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해주는 글이었어요. 경주. 그 당시에 이제 예민한 사춘기 학생으로서 저는 우리 집이 방학간 하는 것도 싫었고 아파트도 없는 그런 논만 깔려 있는 동네에 사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 전공. 아침마다 디자인과 건물로 들어서면 마치 물속에 들어온 것 같았다. 복도 곳곳에 난파된 것 같은 조형물들이 서 있고 간밤에 저런 걸 만드느라 다퉜을 졸음들이 입을 벌릴까 말까 하는 조개의 함성처럼 들렸다. 인문대 건물로만 드나들었던 내가 여기에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얕은 물에서 나는 제법 헤엄도 칠 줄 알았다. 그리고 마침내 물속 깊은 곳에도 들어갈 용기가 생겼다. 한 학기 동안 들었던 디자인과 전공 5과목에서 전부 A를 받아낸 것이다. 사학과로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학점인데 말이다. 나는 복수 전공까지 마쳐서 지금의 도광생 이미지가 아닌 제대로 된 디자인과 학생이 되보기로 결심했다. 서둘러 미술학원부터 등록해야만 한다. 수업만 듣는 것과는 달리 복수 전공까지 하기 위해선 발상과 표현이란 미술 실기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여느 미술학원이나 입구엔 자신들이 길러냈다는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물감들이 너무나 입체 같아서 그 앞을 지나칠 땐 발걸음조차도 느려지니 공공연한 빛까지 쪼개어가며 그렸을 저들의 실력은 아마도 역시 노력이었을 테다. 나도 저런 걸 그려내야 된다는데 시험까지는 고작 방학 3개월 동안만이 남아있다. 디자인과 친구의 손을 붙잡고 이 애가 일한다는 미술학원을 찾아가 보았다. 학원 원장님께서 내 상황을 잠잠히 들어보시고는 왜 이제서야 찾아왔냐는 물음을 삼키시는 듯 그럼 하루도 빼먹지 말고 학원에 나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고등학생들 틈바구니인 이곳이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배려해 주신 대로 창가 맨 구석 자리에 앉아 과연 합격이 될 만한 그림인지 점을 치듯 그려보다 보면 다들 어디로 사라졌지? 오늘도 제일 마지막이구나. 그제야 알아차리고 붓을 씻으러 나서는 것이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된 날이었다. 입시만큼은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는다 들었는데 불합격이란 소식이었다. 함께 수영하고 놀았던 디자인과 친구들을 물속에 남겨두고 혼자 밖으로 나와야 했다. 그러나 내 몸은 이미 한 학기 동안에 흠뻑 젖어버린 상태였다. 어디론가 들어가서 젖은 몸을 좀 말려야 되겠는데 나를 받아주는 곳이라고는 벽돌 색깔마저 건조한 인문대 건물밖에 없었다. 한 사학과 친구가 다가와서 발 건넨다. 학준아, 니도 그냥 공무원 준비해라. 우리 과 나와서는 답 없는 거 알잖아. 사학과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 멘트일 것이다. 그러는 친구의 팔엔 토익책만큼이나 두꺼운 경영 혹은 경제학과 전공 서적이 들렸다. 나에게 춤을 가르쳐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보고 공무원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저만은 경영, 경제 쪽으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는 김은지한테 배신감마저 밀려왔다.
담배를 안 피우는 나와 김은지는 인문대 건물 앞 흡연구역 의자에 앉아서 나란히 수업 들어가기를 싫어하곤 했다. 사학과 전공 수업들은 도무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 절반 이상이 한문으로 된 수업을 견딜 바엔 지난번처럼 남포동 구제시장에 옷구경이나 하러 가자. 그러던 김은지였는데 마치 사학과들처럼 나에게 위로 멘트를 치고는 저 멀리 인문대 복도를 사라지고 있다. 예전 새내기 때 가끔 학교에 나타나서 제 옷맵시만 자랑하고 사라지던 그 뒷모습이 아니다. 축축하게 젖은 상태로 마르지 않은 나는 가만히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이 적어도 한 챕터 안에서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김은지는 왜 너한테 춤을 가르쳐줬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제 큰 챕터 가운데 부산이라는 챕터가 있고 부산 안에 들어있는 앞에 글 가운데 춤이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처음 클럽에 가서 춤을 김은지라는 친구한테 배웠고 클럽에서 춤추는 이야기가 춤이라는 글인데 그 뒤에 나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춤을 가르쳐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보고 공무원을 준비해라니. 그러면서 저만은 경영 경제 쪽으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는 김은지한테 배신감마저 밀려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막 찾아 헤매다가 디자인과 수업을 들어보고자 해서 무작정 그냥 신청을 다 디자인과로 해버렸어요. 사실 복수전공 신청 복수전공 절차를 밟은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학칙 위반은 아니니까 들을 수 있었죠. 마치 도강생처럼. 왜냐면 디자인과는 자기들끼리 굉장히 결집력이 강해요. 매일 밤새서 과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마치 도강생 이미지처럼 저는 그냥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5과목 다 A를 받았어요. A+은 안 주더라고요. 이제 그게 아마도 아무튼 A를 받았고요. 다 A를 받았고, 그렇다면 내가 제법 발버둥을 치는구나 여기서. 이제 실기 시험까지 맞춰서 디자인과 학생이 되자 했는데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지지. 그 애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미술을 배워서 시험을 치는데 나는 방학 3개월 동안 배워서 친다고 하니까 떨어져서 이제 굉장히 이미 근데 몸과 마음은 디자인과에 다 축축히 젖어 있어요. 이걸 좀 어떻게 이제 방법이 없어. 이 젖어버린 몸과 마음을 스스로 말리는 수밖에 없는데, 내가 결국 이제 갈 수 있는 데는 또 결국은 인문대, 내가 원래 다니던 사학과 인문대 건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한 사학과 친구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공무원 준비해라. 그 누구도 아닌 나한테 춤을 가르쳐주고 같이 남포동 구제시장 다니던 김은지가 이제 와서 나보고 공무원을 준비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배신감이 밀려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김은지는 그 당시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과 나와서는 취직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아마 경영학과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 복수 전공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베스트셀러. 방 안에는 내 몫이라며 해가 들어있는데 나는 오늘 또 낮과 밤을 바꾸었다. 한밤중인 나를
핸드폰 벨이 깨운다. 끄기 위해 집어든 핸드폰 화면 속 남대없이 중학교 동창 이름이다. 여보세요? 응? 진짜가? 내용을 들은 나는 그 와중에 가장 빨리 씻고 나갈 방법을 고민했다. 머리 감기만 포기하고 후드를 뒤집어 쓴 채 사람들이 활동하는 낮에 바깥으로 나왔다. 버스를 올라타면 두어 정거장이면 도착할 수 있다. 야, 근데 진짜 내 책 맞더나? 두어 정거장이면 도착할 건데 기어이 전화를 걸어 또 확인을 했다. 알았다. 다 와간다. 홍대에서 출발해 합정역에 내린 나는 근처의 교보문고로 들어갔다. 오랜만인 중학교 동창이 날 반기고 사실 그것보다도 빨리 내 책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 보고 싶다. 야, 축하한다. 베스트셀러 작가. 눈으로 보고 믿기도 전인데 녀석이 벌써 날 추켜 세운다. 그리고 따라간 에세이 코너에 정말로 내 책이 베스트셀러 칸에 놓여있다. 그 시절 나는 강물이었다. 매번 독립출판만 하다가 출판사가 내준 내 첫 번째 책. 그러나 출판사 이름도 작고 내 이름은 더 작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 베스트셀러라니. 본인 또 샀다라는 친구의 자랑은 안 듣고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내 책만 바라봤다. 정신을 차리니까 이해도 믿음도 갔다. 내 책을 더해 꾸며진 베스트셀러 칸은 전국 단위의 계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교보문고 합정점만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그렇다 쳐도 여기 연못 같은 서점 안에 표지가 비단 잉어처럼 화려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가.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무채색으로 표지를 낸 내 책이 이 안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게 그저 대견할 뿐이었다. 아주 단기간 동안 합정점 베스트셀러 칸에 놓여 있었어요. 신기했죠.